오늘 발표된 병상 확충 계획 그리고 코로나19 상황까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병상 확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월 중순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을 7,000개를 추가 확보해서 25,000개를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래도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병상 체계라는 것이 중증 병상이 있고 중증증 병상이 있고 중등도 병상이 있고 생활치료센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병상 같은 경우에는 민간 상급종합병원이나 국립대학교 병원이 아닌 다음에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원들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중증 병상을 확보하는 전략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증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국립중앙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보훈병원들처럼 공공으로 이루어지는 병원들에서 그런 병상들을 전체 다를 비우고 중증증 위주로 운영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도 병상이라든지 나머지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병상 확충 계획은 나왔지만 의료계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호소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확충 방안도 나왔는데 군의관이나 공보위 이런 의료 인력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들이 본질적인 대책이 되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중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매우 숙련된 의료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를 진료하지 않던 의료 인력들이 코로나19를 진료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진료하던 의료 인력 같은 경우에는 피로도도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많은 환자를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력이 교육되어서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초기에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병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인력들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군의관을 파견한다거나 아니면 임시직을 계약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에는 지속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병상 확보 계획이나 의료 인력 확보 계획, 정부 계획대로 이게 착착 진행이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의료 인력 확충에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감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정부가 조금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생각해서 보완을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정부의 중증 환자 병상 운영 전략이라든지 병상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시급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이 현장의 의견이 원활하게 반영이 되어야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환자 격리 병상에서 20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격리를 해제해야 된다 이런 지침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침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부담감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 병상들이 1인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격리 해제가 쉬울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중환자실도 다인실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격리 해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병상 운영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행정적인 역량들도 일선의 의료진에게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의 의견을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는다면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행 예측에 있어서 조금 더 보수적인 전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전략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미크론 변이까지는 들어간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파 능력이나 중증화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증화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전파 능력이 매우 높아질 경우에는 중환자가 일시적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조금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재택치료와 관련해서도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행정 인력을 더 확충하겠다 이런 골자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재택치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응급 상황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재택치료는 원칙적으로 경증이거나 무증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의 소요가 크게 소모된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반면에 재택치료의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해드리고 물자를 전달해드리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의 인력 소모가 매우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이
지원이 된다라면 재택 치료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조금 더 안정되게 관리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드릴 수 있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코로나19 상황도 조금 진단을 해보면 오늘 주말 휴가 사라지자마자 7,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긴 했는데요. 정부가 어제 유행 속도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 자, 이런 시그널을 내놨습니다. 자, 이 정부의 진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유행 상황을 평가할 때 매주 수요일의 확진자 숫자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예. 드리는데요. 지난 6주간은 매주 수요일에 발표되는 그러니까 화요일의 확진자 숫자가 매주 15에서 많게는 30%까지 증가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증가세가 없고 소폭 감소세로 돌아들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전략이 유행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네. 그리고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들어가면 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최대 2주 정도의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체세라고 하는 것이 긴급 멈춤 이전에 있었던 방역의 일부 조정의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있어서는 조금 추가적인 감소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월 3일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 멈춤이 종료가 되는 1월 3일이 도래하게 되면 지금의 전략을 그대로 한 번 더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체계로 개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구조를 바꾸어 나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기로가 될 텐데 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유행의 증가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2주라는 시간이 이런 병상 확보라든지 재택치료 체계의 개편이라든지 추가 접종처럼 시간 번 사이에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자체를 높이는 시간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 이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데요. 지금 오늘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강화가 되고 유행 감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3일에서 길게는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중환자가 늘어나는데도 다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 확진자의 감소가 본격적으로 이어진다라면 그 다음 주부터는 중증 환자의 감소가 어느 정도 기대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중환자 전환율이 매우 높았던 60대 이상의 인구 집단에 대해서도 3회 접종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효과까지 감안한다라면 중환자의 상황은 조금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11세 이하 연령층에서 지금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것도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5세에서 11세에 대한 접종 계획 아직 없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중학생 연령대도 설득이 좀 잘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모님들 설득하는 과정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접종을 권고해 드릴 때 전문가가 개인의 관점에서의 건강에서의 이득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화율도 낮고 그리고 백신 감염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효과도 아직까지는 완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외의 접종 결과라든지 해외 데이터를 면밀하게 평가하면서 이 연령대에 대해서도 접종에 이익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또 눈에 띄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는데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에 돌파 감염이 되고 그리고 다시 치료를 받으면 최고 1000%의 슈퍼 면역이 생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접종을 2회 완료한 다음에 돌파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 저는 일종의 부스팅 효과가 명백하게 존재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회 접종 후에 돌파 감염이 되면은 증상도 경할 뿐더러 면역을 더 강력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면역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전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3차 접종 독려하고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4차 백신을 맞추겠다 이런 계획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예의주시할 것 같은데 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4차, 5차 맞는 거 괜찮을지도 좀 궁금해요. 네,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도 3회 접종까지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을 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그 다음의 접종에 대해서는
과연 접종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명백하지 않은 예. 상태이고요. 1회 접종보다는 2회 접종이 항체 농도가 훨씬 더 높아져 있고 2회 접종보다는 3회 접종이 그것보다 더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는 3회 접종과 4회 접종 사이의 간격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3개월 간격보다는 조금 더 길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3회 접종의 효과도 어느 순간이 되면 감소할 수 있거든요. 네. 그 감소폭에 따라서 4회 접종의 여부와 간격이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먼저 맞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